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정치권의 시계바늘은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초박빙 승부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통령 취임 3주 뒤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지역 정가의 최근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고요. 지방선거를 둘러싼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명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수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의 최우택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승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건대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를 겸손하게 임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우리가 치러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박빙의 차이로 졌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공천을 해서 네,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얘기 잠깐 좀 하고 갈게요. 인수위 인선 과정 쭉 보셨는데 오늘 현판식도 했죠.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8일 만에 뭐 인선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의원님 인수위 인선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다시 한번 이번 지지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충청 시도민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뭐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표현보다는 국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택해 주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데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수위 그동안에 이제 역대 정부의 활동보다 좀 속도가 빠르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뭐 그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수위 선정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과 전문성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형평성 그게 치우치는 그런 인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 사람이 빠졌지 않냐, 또 어디가 빠졌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인선이나 또 인수위에도 이제 전문위원도 있고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이번 인수위의 중요성에 비춰서 제대로 일할 사람, 제대로 이 인수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또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역 안배보다는 뭐 능력을 최우선하겠다. 당선인이 처음부터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 의원님 뭐 서우남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출신 뭐 50대 남성이 주를 이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예, 인수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이제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발탁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지역이나 여성에 대한 네, 네. 이제 배려나 안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성과 지역 인사 중에서 능력 있는 또 전문성 있는 인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사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그 지역 성별 균형과 능력 전문성을 다 조화시키는 인선을 했던 것인데 그 점에서 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인수위가 구성된 이래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문제 시끄럽죠. 예, 시끄럽죠. 그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 거치 표명해라. 네.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 사실은 그래서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워낙에 이제 민생의 어려움이나 코로나 극복에 대한 요구가 강하신데 그런 이슈들보다는 국민의 삶과는 좀 관계없는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 같아서 네.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권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미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거대 담론보다는 작은 해결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이라든가 남성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맞춤형 공약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이지만 취임 네. 전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양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얼마큼 발휘하느냐가 평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2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정치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거대 야당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선 효과가 네. 상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는 앞으로 남은 2달 인수위가 갈 길에 결판이 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최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좀 예, 이렇게 예. 저 뭐 사실 국민의힘 살짝 쪽에 그쪽이시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수위 과정이 사실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문 이제 대통령은 10년 만에 없으셨죠. 이제 예, 예. 꾸려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6일 만에 인수위가 꾸려졌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네. 이제 8일 만에 전격적으로 꾸려졌어요. 근데 네. 이제 아마 뭐 지역 안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네, 뭐 네. 능력 위주로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 공화국이잖아요. 네, 네. 소위 얘기해서 전문성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대학들 다 지금 서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만 좀 쉽게 갖다 쓰는 구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네. 두루두루 좀 살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지금 보면은 정말로 서울밖에 안 보인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네. 좀 그런 것들은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네.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되지 않을까 뭐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저희 뭐 인수위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요. 본격적인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뭐 국민의힘 요즘에 뭐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그런 얘기 들리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예 잠잠하다. 뭐 그런 얘기 들리는데요. 뭐 대선 결과에 따른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방선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네. 우리가 승리했다 네. 그런 자축 분위기보다는 네, 네. 국민이 뭔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제대로 국정을 끌어달라 이런 네. 저 주문 아니겠냐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뭐 문전선치라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네, 네. 차분하게 네. 새 정부가 뭘 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한 인수위 문제 여러 가지 미비점 네, 이미 네. 전달을 했고 네. 앞으로 그걸 보완하도록 저희가 직접 요구도 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대선에 이어서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충남 도당의 경우도 엊그제 이제 해단식을 했는데 해단식이 아니라 결단식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뭐 승리가 좀 박빙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 하는데 그런 박빙이 바로 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우리 충청 민심을 표출하는 그런 네. 계기를 삼자 해서 바로 시작이 돼서 네. 우리가 과거에는 대체로 민주당보다 좀 늦게 공천하고 늦게 네, 가동이 네. 됐는데 이번은 선제적으로 빠른 것 뭐 같아요. 빠르게 네. 가동하고 또 공천 인물도 제대로 내세워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발걸음이 좀 빨라진 국민의힘 반대로 민주당 뭐 제가 잠잠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전 기준인가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한 몇 명이죠? 800명이 넘는데 민주당은 한 60명 정도? 뭐 그래서 거의 뭐 10대 1 수준으로 지금 민주당은 좀 약간 기류가 신중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 이제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현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예. 아마 많을 겁니다. 이제 네. 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할 거 그렇죠. 없이 또 지금 거의 다 광역단체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각 그 선출직 공직자로서 네. 본인 스스로의 평가 과정들도 좀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약간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시도당 차원에서는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25일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지침이 좀 정리가 돼 있어서 네, 네. 그때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좀 구성할 생각이고요. 네,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이제 시도민들의 매서운 그 회초리가 있으니까 그 회초리를 저희들이 잘 새기면서 네, 지방선거를 좀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이르면 다음 주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저기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 대로 전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네. 시스템으로 할 거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네. 미리 시작을 해서 네. 조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변수가 뭐가 될지 한번쯤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근데 그거부터 좀 권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정말 석패를 했잖아요. 0.73%, 24만 7,077표, 뭐 표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쉽게 진 게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의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석패한 이유가 단순히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두세 가지를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네. 대부분 현역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조직 가동이 전혀 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삼선 단체장들 같은 경우 일부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선거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몇 개 지역에서. 그게 저는 우리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면은 실제 표 차이는 네. 숫자로 갖고 보면은 조금 상당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0.73%인데 득표 수를 갖고 보면 0.65%, 0.55% 떨어지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 10개 동 정도가 10개 좀 넘네요. 민주당이 이긴 동이 있습니다. 네. 표차는 전부 3,400표?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네. 집권 당이기 때문에 뭐 다수 당이고 단체장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도 나온 당이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건 확실한데 이거는 석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동률에서 시작하는 상태다. 지금부터.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겼다고 해서 절대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셔갖고 후보군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이 많아진 것 뿐이지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양당이 정말 지역에서 제대로 싸워볼 만한 그런 그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뭐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 근데 이번 선거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말 3주 뒤에 딱 치러집니다. 뭐 사실 취임 초기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막 심지어 80%까지 나오기도 하잖아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뭐 변수들 저희가 쭉 이제 짚어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네. 이제 1년 있다가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거의 싹쓸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0일 있다가 지금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건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가 얼마나 정말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느냐, 보여주느냐? 보여주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좀 논란되고 있는 뭐 그 청와대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가부 문제를 얼마나 정말 현 그 당선인이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이런 네. 걸 보면서 아마 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파악을 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현 정부에서 뭐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예를 네. 들자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정도가 법률안으로 정한 게 거의 뭐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혁신도시도 우리 이제 대전하고 충남 지정은 되었지만 네. 기관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 지정만 않습니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과거같이 싹쓸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네. 일정 부분 지방선거에 영향을 네.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이제 지방선거를 직접 치르셔야 되는 분들인데 두 분 생각 보시는 변수나 판세. 먼저 뭐 이 의원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네, 새 정부가 초기에 어떤 조치와 어떤 분위기를 네. 잡아가느냐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뭐 외교 안보 문제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또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 네, 그런 게 네.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실 우리가 충청권에서 이제 약 한 15만 표 정도를 앞섰는데 네. 현재 충청권의 단체장 지방의원은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좀 우리가 좀 이견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려면 정권 교체는 중앙의 대통령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방의 정치나 지방 권력도 교체가 돼야 된다. 네. 그걸 과연 우리 충청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저희는 당연히
충청 대망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선하고 총선 치르는 거하고 대선하고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네. 대선하고 총선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란 말이 그게 먹힐 수가 있는데 네. 대선하고 지방선거는 오히려 협력하고 협조해주고 함께 가는 국정이 거죠. 함께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좀 강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충청권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 지난 최근 5년간 정말 공약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게 없습니다. 이건 바꿔서 새로 해야 된다. 네. 변화와 쇄신을 가져야 된다. 그걸 많이 강조하면서 인물론으로 또 우리가 좀 많이 네. 그런 점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충청권은 어떤 선거 프레임이지만 충청의 아들이란 캐치프레이즈가 좀 일정 부분 통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권 교체 완성은 지방 권력까지 교체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자 민주당 예, 어려운 선거를 또 치르셔야 됩니다. 예, 변수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역시 그 선거라는 게 이제 당시의 그 이슈, 구도, 인물 네, 이렇게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슈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이제 취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실제 가면 갈수록 국민의 여론은 이 여론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네. 10년이면 강상이 바뀐다니까 10년 단위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다. 네. 그래서 저는 당시 어떤 이슈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네.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 네.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모든 나라의 그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좀 심해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면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소위 결집이 아주 강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대선이 저희들이 패배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11만 명 이상이 입당을 했고 요 대전만 하더라도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입당을 한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만큼 그 갖고 있는 그 위기의식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잘 결집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제 정치적 훈련이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실제로 지방 선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 의원들이 무용론 같은 게 워낙 많아서 네. 보통 이제 종속적인 변수로 사고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독립적인 변수로 고민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지역 이슈라든지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저는 강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역 시도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한다면 저희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견해가 정반대신데요. 예, 군 교수님 해석을 한번 내리시죠. 반대라기보다는 예. 보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도 이걸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유권자 전체 비율로 보니까 35%예요. 가장 높은 데가. 문재인 정부 실패 원인도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다수를 네. 확보한 게 아닙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 확보를 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안 찍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조례를 제안한 건수하고 이번에 이제 그 득표율을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했나라고 하는 거에서 네, 네. 조례를 많이 제정한 그 지자체의 경우에는 표차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낸 단체장들은 민주당이든 이쪽이든 표차가 적더라고요. 그 얘기는 인물론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네. 정당에서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이 얼마큼 활동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돼서 각 당에서 정말 이 유능한 사람을 뽑아내느냐 네. 경선 과정에서 네. 그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네. 지금은 유권자들 그렇게 저는 옛날처럼 아까 충청의 아들 이런 얘기 갖고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냥 언론에서 쉽게 얘기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숫자로는 안 나옵니다. 데이터가. 70대 이상은 반응을 해요. 나머지는 반응을 안 합니다. 권 교수님 말씀, 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역시 공천의 중요성이 다시 예. 한번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어느 분부터? 최 교수님부터.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 뭐 중대선거고 최소한 3인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 그다음에 선거 정원을 확정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잖아요.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거 아직 결정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후보들 예비 후보들은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 지역이 진짜 내 지역인지도 확실히 모르면서도 좀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은 누구냐면 국회에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5대, 6대, 7대 가면 갈수록 이게 결정이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만큼 국회에서 지방을 제가 볼 때는 좀 우습게 생각을 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치개혁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확실하게 속도를 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합당 후에 아마 또 이제 공천을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예, 예, 그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정치개혁 입법안을 이제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초의회의 그 중대선거구제 도입 네, 그리고 이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정 과정 속에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것과 관련된 안을 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네. 그래서 기초의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참 정말 미안합니다. 예, 정말 네. 미안한 일이죠.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정의당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현역 출마 불가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우리 이명수 의원님 뭐 대표적인 당사자시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의원 정수가 부족하니까 중앙당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말씀도 뭐 일종의 큰 무게 보면 이제 정치개혁의 문제인데 네네. 이 지금 정치개혁 문제 이게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야가 당리당략에 묶여가지고 네. 이번 대선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지방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또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선 앞두고 갑자기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고요. 네. 어쨌거나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서 네, 우리 네. 최 교수님 말씀한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하여튼 뭐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제 대통령과 지방 단체장 관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같을 때 일을 잘하냐 다를 때 일 잘하냐 하는 것은 뭐 일치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방 분권을 얘기해놓고 사실은 뭐 거의 청와대 중심으로 지난 정부가 끌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지방의 성과가 덜 나오고 이번에 표가 덜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새 정부는 이제 그걸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적은 편 아닙니까? 이번에도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 170석이 넘고 우리는 110석이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가 과연 국회를 잘 끌어갈 수 있냐 협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정의 안정성이나 새로운 그런 그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가능하면은 좀 단체장 출마를 당으로서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 개인의 문제는 뭐 개인의 문제로 별개 봐야 되지. 네, 그것 네. 때문에 돼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지역별로 꼭 특정한 개인이 나와서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수성이 있다면 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죠. 네. 그런 국정의 이 큰 흐름 그게 먼저 맞추고 그건 개별적인 사안으로 별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인데 먼저 권 교수님 뭐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데 이제 그 앞에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셨던 국회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통령 권력 간의 이 견제와 균형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바뀌어버렸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평가를 이 기간 동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취임 전까지 이 기간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공식 권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큼 말한 대로 통합을 실천할 수 있는지 또 향후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틀을 잡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선거 결과가 다시 평가받을 거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난번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또 이재명 민주당은 다 다른 민주당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민주당을 대하거나 네, 네. 국회를 대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죠, 서로 간에.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 이제 취임하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이 선택한 정치적 실체로서 존중하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성공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도 또 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그 정치적 실체인 그것도 선택에 의한 겁니다. 국민의 선택. 네. 2년 전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 정확히 존중하고 좀 상생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석이 많다 적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네. 의석을 가지고 제대로 국민 대변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뭐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협치하고 하는 걸 잘 하도록 서로 좀 우선 충청권 의원부터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충청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역에서 각 당이 얼만큼 같은 동일한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평가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완벽한 평가는 아니지만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통된 공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갖고 그 배경에 후보들이 싸우는 건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후보는 분명히 한계를 느낄 겁니다. 충청권 얘기하셨는데 뭐 전국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정 이제 시작이 되고 취임 초기에 민주당이 이제 사사건건 발목 잡기 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면 이게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네. 당연히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죠. 예를 들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을 뭐 옮긴다. 옮기는 네. 것 자체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옮긴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런 문제까지 그럼 전부 다 수용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제가 어제 그 국회에서 서울역 가는 그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저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저는 버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국민의 선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쏠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겠다고 하지만 대장동도 사실 그대로 있고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무산된 측면이 있고요. 지금껏 사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게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편안하게 나오신 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집무실을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고 공약화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청와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청와대에는 제가 봐도 뭐 수명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광화문으로 옮기든 뭐 용산으로 옮기든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혹시라도 계속 이제 뭐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저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또 다른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지금 국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뭐 다수석이고 172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180석이 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 권력이라도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유권자들이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충청권 맥락에서는 지금 네. 얘기하신 것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용산으로 청와대 옮기는 문제는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세종시 문제랑도 관련 있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세종시로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구체적인 지역 이슈랑 연결이 되는 게 있고요. 아까 처음 먼저 말씀하셨던 충청권 인물에 대한 것도 바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역의 주요한 공약들이 어떻게 다뤄지는가가 이제 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충청권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제 당선자 측에서는 충청권을 생각한다면 뭔가 거기에 사인이 있어야 되죠. 뭔가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금방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럼 뭐 세종시 이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네. 참 그 부분이 재밌는 주제인데 저희 주제랑은 좀 동떨어져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야기가 벌써 그렇게 잡혔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권 교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네, 문제는 아니 당연히 기존의 청와대 터를 뭔가 좀 그 직무를 거기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직무 장소로 옮기고 그걸 시민들이 개방하는 건 다 환영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네, 과정이 좀 급하다.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예, 오늘 주제랑은 사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코너를 좀 마련할게요. 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우리 이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사실 제일 좀 걱정되는 건 계파 갈등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단란하게 뭉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3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계파 갈등 막고 지방선거 좀 잘 치르려면 조언해 주셔야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 저희가 민주당에 조언한다고 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고요. 예,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남의 일이 아니고 네, 네. 우리가 강 건너 불의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번 선거 우리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자체가 그동안 뭐 좀 오만하고 독선하지 않았느냐. 네.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스스로 잘 뭐 거대 당이고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민주당에 네. 잘할 거라고 믿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어쨌거나 새 정부가 네. 어떻게 잘 우리가 출범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얻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민주당이 잘 돼야 야당이 잘 돼 여당도 잘 되고 여당이 잘 되면 민주당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만 보고 있지 구체적인 뭐 갈등의 양상이나 어떻게 네. 정리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다만 참고를 할 뿐입니다. 두 분 같은 분들이 국회에 많이 계셔야 돼요. 조 의원님 반대로 이건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천 문제 뭐 뻔히 불거질 거 보이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는 벌써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예, 이 문제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당은 공천 이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네. 시스템이 아마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합당을 한다는 것은 그 국민의당 인사들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존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네.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천 시스템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면 뭐 서로 간에 뭐 큰 갈등이 없겠죠. 마찬가지 모든 정당이 그럼 내가 불이익이나 정치적 불이익이든 과정상 그 어떤 불이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네. 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승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승복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이 네. 커질 텐데 그거 뭐 국민의힘이 대통령까지 배출하셨으니까 지혜롭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좀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합당 실무 준비는 하고 있고요. 네, 네. 양당이 당대당 통합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원 당규라 이런 것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일정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에서 되는 거지 뭐 인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서로 충분한 협의와 네. 준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이제 다수인 것만은 사실인데 네.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지역 내에서는 사실 뭐 국민의당 쪽이 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인물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네. 어쨌든 공천 과정이 이게 여론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가
뭐 인물은 거의 그대로 갈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네, 국민의힘이 국민당에서 다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예, 그분들이 과연 시너지를 결과를, 내면서 예, 결과를 시너지를- 나올지. 시너지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너지가 저는 쉽지 않아 이제 보이세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양당 간의 그런 이제 합당 절차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뭐 충분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뭐 자격 시험 문제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지역에서. 네, 그것도 예. 이거가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그동안에 뭐 지방의원들 이렇게 겪어보고 하지만은 사실 자격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한 그 정도는 걸러줘야 되는데 지금껏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들 잘 따라다니신 분들이 공천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확인만 된다면 아마 지역민들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와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사실은 조금 뭐 좀 부정부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법률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네. 된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느냐, 과감하게 어떻게 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특별히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 후보 혹은 경선에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방 출마자들을 줄 세우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진짜 폭망하는 길로 네. 저는 간다고 보고 있고 그게 네.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 얘기 아까 뭐 여기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뭐 빨리 왔습니다. 정의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정의당 뭐 지방선거 제도부터 좀 고치자, 정치개혁 빨리 하자라고 하는데 정의당도 사실 살아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이 정의당은 어떻게 부분은 해야 뭐 돼요? 앞에 말씀하셨던 정치개혁 문제랑 직결되죠. 현재로서는 정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 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주는 것 외에는 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몇 번 실험을 해도 네. 정의당이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허경영 후보한테 밀리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당 개혁 또 정치 개혁이죠. 정치 구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특히 지역에서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 교수님 이게 지방선거 제도부터 개혁이 될까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이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정책 개혁하고 있는 예. 그렇잖아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3명 이상 배출하는 것을 네, 네. 법률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정의당은 상당히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재 법으로도 사실은 이제 4인 선거구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 지역구 확정위원회,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사실은 쪼개버려요, 그걸. 둘둘로 쪼개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민주당의 개혁의 의지 그리고 지방 소위 얘기하는 의원들의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의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의당이 사실은 조금 스탠스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이야 정의당이야 정체성이 뭐지? 그리고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노동자를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귀족 노조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정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네, 네. 저는 여지가 좀 생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의 해봅니다.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4인 선거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할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그 개정안의 취지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건 이제 다당제라는 전제해서 우리가 정치개혁 입법을 주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 한 축을 주장하시던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참 곤혹스러운 거죠.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뭐 정의당 얘기하면 자꾸 정치개혁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 다시 또 방향을 좀 돌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현역이 많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5개구 다 현역이고요. 예. 대전, 세종, 충남북 다 민주당이 시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 프리미엄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현역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역이 많아서 잘만 됐으면 좋은데 네, 지난 뭐 지금 사실 충청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네. 광역의회, 기초의회 거의 사실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러면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삼선까지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냉철하게 평가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네. 전국적으로 영호남에 비해서 충청권이 민주당 주도하에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그렇게 별로 두드러진 게 없다. 네. 오히려 소외된 게 많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대통령 공약사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들이 추진된 게 없어요. 전부 영호남한테 많이 뺏기고 그래서 네.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 제대로 일을 해냈느냐 그거를 냉정한 평가를 해서 네. 아까 말씀한 대로 10년 정도 그게 시간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반드시 손발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네. 손발을 좀 맞춰줘야 돼요. 네. 아까 뭐 인수위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충남의 경우 5년 동안 1년에 60명 되는 장 차관에 한 명도 5년 동안 없었다는 거 이런 기록은 네.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정치권에서 야당으로 떠들어봐야 받아들이지 않는데 충남에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시정할 겸 기왕 윤석열 정부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이번에 네.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네. 좀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정권 교체의 완성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 이제 지역 자체의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생활 정치 영역이죠. 네, 네. 이제 시민들의 삶 이제 구체적인 골목골목에 이제 정책을 펴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중앙의 자원을 이제 끌고 오는 것 두 가지겠죠. 네. 근데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같으면 그 지역이 발전한다. 이제 그렇게 흔히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는 지난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봤지만 광주 가서 광주가 가장 낙후됐다. 대구 가서 대구가 가장 낙후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약간 사실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같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선출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역 차원에서 자원을 당겨올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제 뭐 충북지사는 이제 삼선으로 이제 출마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러시죠. 이 충청도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보면 실제로 지역 차원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많이 정리하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민들의 평가가 또 다른 차원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지방 행정에 대한 일종의 그 효능감 같은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4년마다 시장을 계속 바꿔와서 그 대전 시정이 약간 난맥상이다라는 그런 좀 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는 이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하고 같은 당을 만들어달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그 싱가포르에서 그런 그 중요한 회담도 했는데 이렇게 네. 맞춰달라. 근데 그렇게 맞춰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번에 바꿔서 다시 한번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게 아닌 거라는 신뢰는. 평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은 그런 캠페인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들이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효능감은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저희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링 밖에서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가 뭐가 될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대 5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후보들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정책적인 같은 말씀이시네요. 마인드, 비전과 관련해서 그거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네. 후보들의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공천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투명하게 또 능력 있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또 각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내세우는데 정말
계속 뭐 곰탕처럼 우려먹던 공약보다는 네. 얼마나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도 네.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람과 공약. 예. 예, 두 분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승리 위해서 민주당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대선 때 저희 그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선거 패배는 이유를 따지다 보면 또 100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성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지역의 선거다, 우리 선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이 의원님. 네. 뭐 다시 한번 이번 윤석열 새 정부의 탄생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들로서는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가 새 정부의 탄생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제까지의 충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새 정부와 함께 꼭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신뢰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저희가 다 들었는데요. 지방선거로 이 재기를 노리는 민주당과 지방 권력 탈환을 벼르는 국민의힘. 지난 대선의 승패가 워낙 근소한 차이로 엇갈렸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